네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조상 대대로 붙여온 논밭 문서를 죄다 팔아넘겼단 말이냐? 12살 꼬마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곳간 깊이 모셔 둔 논밭 문서를 몽땅 들고 나가 팔아치웠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아이는 그 돈으로 소금이며 배며 알 수 없는 것들만 산더미로 사들였고 온 식구가 실성한 며느리를 들였다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며느리가 땅을 판 데에는 아무도 짐작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항입망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물 좋고 들 넓은 송화골이라는 고을에 황첨지라는 분홍이 살았습니다. 논이 백마지기요 밭이 그 곱절이라 고을에서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장에 갈 수가 없다 했지요. 황첨지는 아침마다 툇마루에 앉아 제 땅을 바라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저기 저 논두까지가 다 우리 것이야. 저 너머 미루나무도 우리 것이고. 곁에 선 아들 황두식은 그 말을 하루에도 10번씩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아까도 하셨어요. 10번을 해도 모자라다. 땅이란 게 그런 것이야. 조상이 물려준 걸 한 뼘도 잃지 않고 자식에게 넘기는 것. 그게 사람의 도리니라. 황첨지에게 땅은 목숨이었습니다. 아니, 목숨보다 귀했지요. 그가 밤에 잠을 설칠 때면 그건 딱 한 가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두시가 내 죽거든 이 땅을 어찌 지킬 셈이냐? 아버지도 참 아직 정정하신데 그런 말씀을. 사람 일이란 모르는 게야. 땅은 지키는 자의 것이니라. 그런 황첨지였으니 다음에 벌어질 일을 그가 어찌 견뎠겠습니까? 그 무렵 황가의 며느리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데 그 며느리라는 것이 참으로 딱한 처지였습니다. 글쎄, 어디 몰락한 장사치 집딸이라는데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지 뭐예요. 안방마님 명천댁이 입을 삐죽였습니다. 12살짜리 계집애를 데려다 뭘 하겠다고 영감이 노망이 났지. 시끄럽다. 이 혼사는 내가 정한 것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두식이가 어떤 아이인데 저작거리 고아를. 자네는 잠자코 있게.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어. 그런 것이니. 빚이라니요? 무슨 빚 말씀이세요? 황첨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얼굴이었지요. 명천댁은 답답해 가슴을 쳤지만 남편의 그 표정 앞에서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혼사에는 명천댁도 두시기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걸어 들어온 며느리를 보고 온 마을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꼴 좀 봐. 무슨 며느리가 저래. 부잣집에 웬 거지 아이를 들이나. 작고 야윈 몸에 물 빠진 무명처골이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난 옷이었지요. 그런데 눈만은 달랐습니다. 새까만 눈동자가 어찌나 또랑또랑한지 보는 사람이 되레 움찔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수련이라 했습니다. 수련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허리 굽혀 인사를 꾸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 된 수련이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 넉살의 구경꾼들이 그만 픽 웃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인사성 하나는 밝네. 그럼요. 마님 인사가 미천 안 드는 장사라고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장사, 뭐 이런 아이가 다 있어? 명천댁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수련은 보찜 하나를 내내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명천댁이 그걸 보고 코웃음을 쳤지요. 세상에 시집 오는 아이가 패물함도 아니고 저게 뭐냐 낡은 주판이 아니냐. 예. 마님 이건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폐물보다 귀한 거랍니다. 수련은 배시시 웃으며 보찜을 더 꼭 안았습니다. 주판이 패물보다 귀해? 별 시 없는 소리를 다 듣겠네. 그런 걸로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마님,
쌀이 나와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뭐라고? 두고 보셔요. 이 주판이 이 집을 먹여 살릴 날이 올 테니까요. 저 맹랑한 것 좀 보게. 명천댁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12살짜리가 시집온 첫날부터 저리 넉살을 부리니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두식이만 슬며시 웃었습니다. 부인, 그 주판 나도 좀 봐도 되나? 서방님은 특별히 보여 드릴게요. 대신 함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이래 봬도 귀한 몸이거든요. 주판이 귀한 몸이라 허허. 알겠네. 손 안 대고 눈으로만 보지. 역시 서방님은 말이 통하네요. 우리 잘 지내봐요. 그래. 잘 지내보세. 어린 부부가 마주보고 웃는 모습에 마당의 서슬퍼런 공기가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허나 황첨지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서 수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무언가 아는 듯한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첫상이 차려졌습니다. 명천댁은 며느리를 시험해 볼 요량이었지요. 얘야, 며느리라면 살림을 알아야 하는 법이다. 우리 집 곳간의 쌀이 몇 섬이나 되는지 아느냐? 마님, 제가 아직 곡간을 못 봐서요. 하지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단박에 셀 수 있어요. 단박에? 곳간 쌀을 단박에 센다고? 그럼요, 쌀가마가 몇 줄로 몇 층 쌓였는지만 보면 곱하기 한 번에 나오는 거요. 명천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구나. 그럼 어디? 우리 집 1년 쌀 씀씀이가 얼마인지도 알겠네? 식구가 몇이고 하루 몇 끼 자시는지 알려주시면 그것도 셈해 드릴게요. 손님 치르는 날까지 쳐서요. 이것이. 명천댁은 말문이 막혔다가 짐짓엄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셈이나 밝혀서 어디 쓰겠느냐. 계집은 바느질이 먼저다. 바느질도 할게요. 마님 그런데요. 바느질로 옷 한 벌 짓는 동안 셈은 곡간 하나를 채운답니다. 황첨지가 그 말에 슬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짚히는 게 있는 얼굴이었지요. 그만들 하고 밥이나 먹세. 그 한마디에 상위의 신랑이는 끝이 났습니다. 허나 명천댁은 두고두고 그 며느리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곳간을 채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었지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였습니다. 수련은 홀로 방에 앉아 그 낡은 주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끝으로 알을 하나하나 쓸어내렸지요. 알이 닳고 달아 반들반들해진 것이 얼마나 오래 쓰였는지 알만했습니다. 수련의 또랑또랑하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낮에 넉살은 온데간데 없고 저 아버지가 그리운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지요. 여기서 잠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련은 그냥 몰락한 장사치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조선 팔도에 이름을 떨치던 큰 상인 서대행수의 하나뿐인 딸이었지요. 서대행수로 말할 것 같으면 소금과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만 수십 척을 부리던 거상이었습니다. 그가 값을 매기면 팔도의 장이 그 값을 따랐다 할 정도였지요. 한데 그 서대행수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누명을 쓰고 재산을 빼앗기고 끝내 병들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수련은 그날의 아버지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야윈 손으로 딸을 부르던 그 목소리를요. 수련아, 이리 오너라. 아비가 내게 줄 것이 있다. 이 주판을 내게 주마. 이 안에 아비가 평생 배운 셈이 다 들어있느니라. 어린 수련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 이런 거 싫어요. 아버지가 안 아프면 좋겠어요. 울지 말거라. 아비는 내가 있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주판을 손에서 놓지 말고 언젠가 아비의 원통함을 내가 풀어다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련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주판 하나와 단단히 봉해진 편지 한 통뿐이었지요. 그 편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수련은 주판을 쓸어내리다 문득 아버지의 또 다른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지요. 어느 봄날 곳간 앞에 앉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련아, 재물이 어떻게 모이는 줄 아느냐? 어린 수련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곳간에 꽉꽉 채워두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니란다. 그렇게 움켜쥐기만 하면 재물은 도리어 썩어버리느니라. 재물이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펼 줄 아는 손에 모이는 법이다. 어린 수련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펼 줄 아는 손이요? 손을 펴면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허허, 물이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만 사람을 먹이지 않느냐? 재물도 그와 같단다. 지금은 몰라도 된다. 언젠가 내 손으로 겪어보면 알게 될 게야. 그때는 그저 알쏭달쏭한 말이었습니다. 허나 이 말이 훗날 이 아이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건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수련은 주판을 다시 보찜에 고이 쌌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지요. 달빛 아래 황첨지의 너른 논밭이 물결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 논밭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저 감탄하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가만히 가늠하고 재는 새마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잘 왔지요? 수련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하나하나 해볼 거예요. 저 잘할 수 있겠지요?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촛불을 흔들었습니다. 수련은 촛불을 후불어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작은 가슴 속에 어떤 셈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오직 수련 자신만이 알고 있었지요. 그렇게 송화 고을 황가에 조선 팔도를 뒤흔들 한 아이가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첫날 밤이 실은 폭풍의 전날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련이 황가에 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수련은 참 부지런히도 움직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깃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요. 명천대기 트집을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야무지긴 하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명천댁은 며느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데 그 집에는 수련 말고 낯선 노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주름이 깊은 60이 넘은 늙은이였지요. 이름은 마노라 했습니다. 수련이 시집 올 때 딸려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천댁이 그 노인을 두고 한마디 했지요. 영감, 저 늙은이는 또 뭐예요? 며느리가 종까지 달고 왔어요? 내가 오라 했네. 저 사람은 며느리 집안의 오랜 일꾼이라니. 두어라. 먹는 입만 늘어서 원. 만호는 그런 구박에도 허허 웃기만 했습니다. 낮에는 마당 한 구석에서 지게를 치고 꾸준히를 도맡았지요. 그 누구도 이 늙은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수련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살핀 뒤였지요. 아씨, 소인입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만호 할아범. 문이 닫히자 낮에 굽실대던 늙은 일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호는 수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댕수 어른 뵐 낯이 없습니다. 귀한 따님을 이런 곳에 모시게 되다니요. 할아범, 그런 말 마세요. 저는 여기 잘 온 거예요. 허나 아씨, 이 집은 논밭밖에 모르는 집입니다. 어찌 여기서? 할아범, 바로 그거예요. 논밭밖에 모르는 집이니까 제가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만호는 그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보다 할아범, 대행수, 어른이 부리시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불불이 흩어졌습지요. 더러는 호 객주 밑으로 들어간 이도 있고요. 그 이름이 나오자
수련의 눈빛이 잠깐 서늘해졌습니다. 객주 밑에요. 예, 냉수 얼은 무너진 뒤로 소금 장사는 죄다 그자가 쥐었습지요. 할아범, 그 사람들 중에 아직 마음이 대행수 얼음께 있는 이가 있을까요? 어찌 없겠습니까? 대행수 어른 은혜 입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럼 됐어요. 언젠가 그 사람들이 필요할 날이 올 거예요. 만호는 이 어린 아씨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은 대행수의 얼굴이 그 딸의 얼굴에 겹쳐 보여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대행수 어른이 아씨 하나는 남기고 가셨구나. 늙은 만호는 소매자락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할아범, 울지 마세요.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잘 해낼 거예요. 그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황첨지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얘야, 잠깐 이리 와 앉아 보아라. 예, 아버님 부르셨어요? 내가 셈에 밝다고 내 시어미가 그러던데 사실이냐? 조금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요. 내 아비가 무얼 하던 사람이냐? 수련은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장사를 하셨어요. 아주 크게요. 황첨지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아는 듯한 그러면서도 짐짓 모르는 척하는 얼굴이었지요. 그래, 장사라. 땅 없이 장사만 하는 것들은 뿌리가 없어. 바람 불면 넘어가지. 아버님, 뿌리 없는 나무는 넘어가도 씨앗은 바람을 타고 멀리 가서 새 숲을 이루는 거요. 황첨지가 흠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12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지요. 허, 그 말 누구한테 배웠느냐? 아버지한테요. 아버지는 늘 그러셨어요. 땅에 묵히면 땅만큼만 살고 흐름을 타면 강만큼 산다고요. 황첨지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지요. 됐다. 그만 가 보아라. 수련이 물러간 뒤 황첨지는 홀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찰 한 통이 들려 있었지요. 빛바랜 그 종이를 그는 몇 번이고 쓸어내렸습니다. 서대행수, 자네가 옳았던 겐가? 그 혼잣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련은 뒤뜰에서 두식이와 마주쳤습니다. 두식이는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지요. 부인, 장터엔 잘 다녀왔나? 예. 서방님, 근데 서방님은 온종일 책만 보시네요. 아버지가 과거를 보라 하시니언데 나는 글보다 자네가 더 재미있네. 어머,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 부끄럽게요. 참말이야, 자네는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은가? 쌀값이며 소금값이며. 서방님, 세상이 다 셈으로 되어 있거든요. 셈을 알면 세상이 훤히 보여요. 허, 나는 글을 읽어도 세상이 안 보이는데 자네가 나보다 낫네. 서방님도 곧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식이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작거리 고아라고 다들 수군거리는 아내였지만 두식이 눈에는 그저 신기하고 어여뻤지요. 부인, 어머니가 자네를 자꾸 구박하셔도 너무 서운해 말게. 그게 원래 우리 어머니 성정이야. 알아요. 서방님 마님도 속은 여린 분이신 거려 겉으로만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는 어찌 그런 것까지 아나. 장터에서 흥정을 많이 해보면요. 사람 속이 보인답니다. 두 사람이 도란도란 웃는 사이 명천댁이 뒤뜰로 들어섰습니다. 아니, 대낮부터 뒤뜰에서 노닥거리는 게냐 며느리가 할 일이 없어? 마님, 마침 잘 오셨어요. 서방님 여름 적삼이 좀 낡았던데 제가 새로 지어드릴까 하고요. 뭐, 적삼을? 마님 것도 함께 지어드릴게요. 남색이 마님한테 참 곱겠던데요. 명천댁은 잔소리를 하려다 그만 김이 빠졌습니다. 마른 솜씨나 보고 나서 칭찬을 하든 말든 하마. 그렇게 툴툴대면서도 명천댁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요. 며느리의 이 넉살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한편 수련은 그날부터 더 자주 집을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끼고 읍내 장터로 나갔지요. 명천댁은 며느리가 살림을 배우려나 보다 했습니다. 허나 수련이 장터에서 하는 일은 남달랐습니다. 장을 보는 게 아니라 장을 읽고 있었지요. 쌀값을 묻고 소금값을 묻고 배값을 물었습니다. 아저씨, 올해 쌀값이 작년보다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꼬마 아가씨가 그건 왜 묻누? 그냥 궁금해서요. 작년 이맘때는 한 말에 얼마였어요? 작년엔 석인양이었지. 올해는 넉냥은 줘야 살걸. 어머, 벌써 그렇게 올랐어요? 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봄부터 가물어서 다들 걱정이 태산이야. 수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하나하나 새겨두었습니다. 다른 가게로 옮겨 소금 파는 상인에게도 물었지요. 아저씨, 소금값은 요새 어때요? 소금이야 뭐, 아직은 그대로지. 아직은요? 그럼 앞으로는 오를 것 같으세요? 글쎄다. 흉년이 들면 소금도 귀해지긴 하지. 절이고 저장하려면 소금이 있어야 하니.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면 있는 거라도 절여 두려고요? 꼬마 아가씨가 셈이 빠르네. 딱 그거야. 수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쌀이 귀해지면 소금이 따라 귀해진다. 그 이치를 어린 며느리는 벌써 꿰뚫고 있었지요. 장터를 한 바퀴 돌 때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서는 셈이 돌아갔습니다. 가뭄, 오른 쌀값, 마른 논, 그리고 사람들의 근심 어린 얼굴. 수련은 그 모든 것을 주판알처럼 하나하나 놓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수련은 논둑에 쪼그려 앉아 벼 이삭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만호가 곁에서 물었지요. 아씨, 벼가 뭐 잘못됐습니까? 할아범, 이 벼 좀 보세요. 알이 여물다 만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소인 눈엔 그냥 벼로 보입니다만. 물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런 논이 한둘이 아니에요. 온 고을이 다 이래요. 만호는 그제야 며느리가 며칠째 무얼 살피고 다녔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아씨, 할아범,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확인해 볼 게 있으니까요. 아씨, 소인이 뭘 도우면 되겠습니까? 할아범, 이 근방 논이 다 이런지, 이웃 고을은 어떤지 좀 알아봐 주세요. 발품이 좀 드실 텐데. 그야 어렵지 않습지요 한데, 아씨, 이걸 알아서 어디 쓰시려고요? 할아범, 아버지가 늘 그러셨잖아요. 남들이 근심에 잠겨 있을 때 새 많은 사람은 길을 본다고요. 만호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죽은 대행수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요. 아씨는 참말로 대행수 어른을 꼭 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수련은 마른 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셈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가뭄, 마른 논, 오르는 쌀값, 뒤따라 귀해질 소금. 그 하나하나가 수련의 머릿속에서 한 줄로 꿰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린 며느리는 이미 어렴풋이 보고 있었지요. 그 셈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사흘 뒤 만호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이웃 고을을 돌고 온 참이었지요. 아씨, 소인이 다 살피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할아범? 말도 마십시오. 옆 고을도, 그 옆 고을도, 논이란 논은 죄다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른들 말이, 이런 가뭄은 30년 만이라 하더이다. 수련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범, 그럼 이제 확실해졌네요. 무엇이 말입니까? 올해는 큰 흉년이 들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요.
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씨, 그걸 어찌 그리 단언하십니까? 할아범, 이건 점치는 게 아니에요. 셈이에요. 수련은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 가며 말했습니다. 봄부터 비가 안 왔고, 벼는 알이 안 찼고, 쌀값은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웃 고을까지 다 같이 마르면 이건 한 고을 일이 아니에요. 쌀이 없으면 값이 뛰고, 값이 뛰면 사람들이 굶어요. 그리고 굶는 사람들은 있는 걸 소금에 절여서라도 버티려고 하지요. 하여 아씨가 소금값을 그리 캐물으셨군요. 맞아요. 흉년이 깊어지면 쌀보다 소금이 더 귀해질 거예요. 만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린 아씨의 셈에는 빈틈이 없었지요. 아씨, 그럼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소금이라도 사두시렵니까? 할아범, 그 전에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아주 큰일이요. 미천이 있어야 소금을 사든 뭘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미천이라니, 아씨한테 무슨 미천이? 수련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달빛 아래 황가의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 논밭이요. 만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씨, 저건 황가의 땅이 아닙니까? 그걸 어찌? 할아범, 잘 들으세요. 지금 저 땅은 값이 제일 높을 때예요. 아직 흉년이 안 왔으니까요. 다들 풍년 끝물이라 여기고 땅값을 비싸게 쳐 주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오면요. 사람들이 땅을 붙일 힘도 없어지고 세금도 못 내서 땅을 헐값에 내던져요. 그때는 땅값이 바닥을 쳐요. 만호는 그제야 어렴풋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면 아씨는 값이 오를 때 팔고, 값이 내릴 때 되사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배로요. 세상에 그런 셈이. 그런데 할아범, 땅을 판 돈을 그냥 묵혀두면 안 돼요. 그 돈으로 흉년의 값이 뛸 걸 미리 잡아둬야 하거든요. 하여 소금이군요. 맞아요. 소금은 흉년에 반드시 귀해져요. 그걸 먼저 쥐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아범, 이게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신 셈이에요. 남들이 땅에 묶여올 때 셈하는 사람은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만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만 이 어린 아씨가 얼마나 큰 일을 벌이려 하는지 그제야 오싹하게 깨달았지요. 허나 아씨, 저 땅은 방첨지 어른 것입니다. 며느리가 어찌 그걸? 그건 제가 아버님께 여쭤볼게요. 걱정 마세요. 이튿날 아침 수련은 황첨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말해 보아라. 아버님, 올해 큰 흉년이 들 것 같아요. 흉년,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장터를 돌고 논을 살피고 이웃 고을까지 알아봤어요. 비가 안 와서 논이 다 타들어가고 있어요. 이대로면 가을에 거둘 게 없어요. 황첨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실은 요즘 하늘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던 참이었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수련은 잠시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논밭을 팔게 해주세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 지금 뭐라 했느냐? 지금 저 땅은 값이 제일 높을 때예요. 흉년이 오기 전에 팔면 아주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실성을 했나?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팔라니. 황첨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아버님,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석 달이에요. 석 달만 지나면 저 땅을 몇 배로 되찾아 드릴게요. 땅을 판 돈으로 땅을 되찾겠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눈이 흔들림 없이 황첨지를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시지요? 그 한마디에 황첨지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너, 그걸. 아버님이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를 며느리로 들이신 것도 그 때문이고요. 황첨지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빛바랜 서찰 한 통이 떠올랐지요. 20해 전 환가가 빚더미에 앉아 풍비박산 날 뻔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던 그때 한 상인이 조용히 큰 돈을 융통해 주었습니다. 바로 서대행수였지요. 그가 남긴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갚을 것 없소. 다만 훗날 내 핏줄이 어려움에 처하거든. 그때 한 번만 손 내밀어 주시오. 황첨지는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대행수가 무너지고 그 딸이 갈 곳 없다는 소식에 두말 없이 며느리로 들인 것이었지요. 허, 서대행수 자네 딸이 이렇게까지. 황첨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곳간 열쇠를 풀어 며느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문서함이 곳간 안에 있다. 내 뜻대로 해보아라. 허나 명심해라. 이것이 잘못되면 이 집안은 끝이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절대 후회 안 하시게 할게요. 황첨지는 차마 며느리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손으로 조상의 땅을 내주는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날 수련은 정말로 일을 벌였습니다. 곳간에서 논밭 문서를 한 아름 꺼내 들고 곧장 읍내로 나갔지요. 땅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황가에 기름진 논밭이 나왔다는 소문에 인근 부자들이 앞다투어 값을 불렀지요. 내가 한마지기에 10냥 쳐줌세. 12냥. 나는 12냥 주겠네. 수련은 그 아우성 속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자, 급하실 것 없어요. 값을 제일 높이 부르시는 분께 드릴 테니까요. 15냥. 나는 한마지기에 15냥 주겠네. 어머, 그 아래 노는 물길이 좋아서 15냥으로는 좀 서운한데요. 이 아이가. 그럼 16냥. 이 논이 왜 좋은지 아세요?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올해 같은 해엔 그게 금값이지요. 그 말에 부자들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18냥. 내가 18냥 부르네.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럼 이 논은 어르신께. 그 어린 며느리의 흥정 솜씨에 노회한 부자들이 오히려 휘둘렸습니다. 수련은 논마다 값어치를 조목조목 짚어 가며 값을 올렸지요. 누구도 그 아이가 12살이라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값은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황가의 논밭은 모조리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신 수련의 손에는 어마어마한 목돈이 쥐어 있었지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글쎄, 그 집 며느리가 논밭을 죄다 팔아먹었대. 시집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실성한 게 분명해. 그 소문은 곧 황가에도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조상 대대로 붙여온 논밭 문서를 죄다 팔아넘겼단 말이냐. 황첨지가 마당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제 입으로 맡긴다 하고서도 정말로 전부 팔아 치울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아이고, 이 집안 망했네. 이 실성한 며느리가 우리 집을 거덜냈어. 명천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그 난리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조용했습니다. 바로 수련이었지요. 수련은 목돈을 품에 안은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석 달만 기다려주세요. 이 돈이 저 땅을 몇 배로 되찾아 올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알아요. 허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등을 돌린 채 수련을 없는 사람 취급했지요. 그런데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습니다. 두식이었습니다. 부인, 자나, 서방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자네가 걱정돼서 왔네. 온 집안이 자네만 몰아세우니. 저는 괜찮아요. 서방님 다들 놀라셔서 그런 거니까요. 두식이는 방으로 들어와 수련 곁에 앉았습니다. 부인, 솔직히 나도 무섭네. 조상 땅을 다 팔았으니 헌데 말이야. 헌데요.
자네 눈을 보면 이상하게 믿고 싶어지네. 자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랬을 리 없다는 걸 나는 알겠어. 수련의 눈이 살짝 젖어들었습니다. 낮에 그 당찬 며느리도 이 말 앞에서는 그저 12살 아이였지요. 서방님, 그 말씀 한마디가 저한테 얼마나 큰지 모르실 거예요. 부인, 나는 자네 편이야. 온 세상이 자네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자네를 믿네. 고마워요. 서방님, 저 정말 잘해낼게요. 서방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어린 부부는 그 밤 손을 맞잡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등 돌린 그 자리에 딱 한 사람의 믿음이 촛불처럼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훗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는 두고 보시면 알게 됩니다. 논밭을 판 다음 날부터 환가는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명천댁은 방에 틀어박혀 곡을 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며느리를 들이다니. 조상님들 벨낯이 없네. 황첨지도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평생 바라보며 살던 논밭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내가 미쳤지. 그깟 예정에 눈이 멀어. 집안을 통째로 어린 것 손에 맡기다니. 두시가 이 아비가 큰 죄를 지었다. 이 집안이 내 대해서 끝나게 생겼구나. 아버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수련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생각은 무슨? 12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단 말이냐? 두식이는 아버지 앞에서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 아내를 믿을 뿐이었지요. 마을의 손가락질은 집 안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환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을에서 손꼽는 분홍이었지요. 그 대단한 집이 어린 며느리 하나에 무너졌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이 골 저 골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집 몰락을 안주거리 삼아 입방아를 찧었지요. 수련이 우물가에 나가면 안악들이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저 며느리 좀 봐. 시집 오자마자 집안 거덜내내야. 쯧쯧, 저 어린 것이 무슨 앙심을 품었길래. 부잣집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들어온 거 아냐? 수련은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태연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며 오히려 생긋 웃었지요. 아주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물이 참 맑네요. 그 넉살에 안악들이 되레 머쓱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련에게 만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사람들이 저리 험한 말을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할아범, 괜찮아요.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보니까요. 석 달 뒤엔 다들 다른 말을 할 거예요. 허나 아씨,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도요. 할아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큰일을 하려면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만호는 그 의젓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씨는 참말로. 자, 할아범, 우리 이제 진짜 할 일을 시작해야죠. 손가락질 받을 시간도 아까워요. 그러던 차에 명천댁이 수련의 방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이 못된 것. 내가 우리 집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태평하게 앉아 있어? 어머님, 앉으셔요. 마침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드릴 말씀, 무슨 낯짝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다 팔아먹은 주제에. 어머님, 그 땅이 정말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지 그럼. 남의 손에 넘어갔는데. 어머님, 땅은 도마한가요?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요. 잠깐 주인 이름만 바뀐 거예요. 뭐, 이것이 실성을 하더니 헛소리까지. 어머님, 딱 석 달만요. 석 달 뒤에도 제가 틀렸으면 그땐 어머님 뜻대로 저를 내치셔도 돼요. 그 당돌한 말에 명천댁은 오히려 기가 눌렸습니다. 뭐라고. 내쳐도 좋다고? 예, 제 말에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요. 명천댁은 무어라 더 쏘아붙이려다 며느리의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정말 두고 보자 석 달이야. 딱 석 달. 명천댁은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수련은
나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범, 어머님도 참 딱하시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씨는 화도 안 나십니까? 저리 험한 말을 들으시고. 화보다는 빨리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말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세상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믿는 거니까요. 그날 밤 수련은 만호를 불러 앉혔습니다. 목돈이 든 괴짝을 앞에 놓고서였지요. 할아범,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아세요? 소금을 사시려는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예. 그게 무슨. 소금을 그냥 사서 쌓아두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셈이에요. 돈만 있으면요. 그런데 흉년이 오면 소금을 사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들 달려들면 소금값이 미리 뛰어버려요. 하긴, 그렇게 습지요. 그래서 저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지나가는 길을 줄 거예요. 만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금이 지나가는 길이라니요. 할아범, 소금은 어디서 나요? 그야 바닷가, 염전에서 나지요. 그럼 그 소금이 우리 고을까지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해요? 강을 타고 나루를 거쳐 들어옵지요. 바로 그거예요. 염전에서 소금이 나고 나루를 거쳐야 고을로 들어와요. 그럼 그 나루와 염전을 쥔 사람은요? 만호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소금을 쥐지 않고도 소금 장사 전부를 쥐는 셈이군요. 맞아요. 할아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물건 하나하나를 사 모으는 건 힘이 들어요. 하지만 그 물건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쥐면 세상 소금이 다 제 손을 거쳐가는 거예요. 만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은 대행수가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마저 들었지요. 대행수 어른도 꼭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건을 좇지 말고 길을 쥐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버지 딸이잖아요. 수련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허나 이내 그 얼굴이 진지해졌지요. 그런데 할아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고을 소금 장사를 이미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큰 손이요. 아, 설마. 맞아요. 도객주예요. 그 이름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호의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스쳤지요. 그 천하의 도적놈 대행수 어른을 무너뜨린 바로 그자가. 아씨, 그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팔도에서 소금으로 제일 가는 큰 손입니다. 관아까지 손이다. 고을 원님도 그자 앞에선 굽신댄다 합니다. 알아요. 할아범, 관과 결탁했다는 것도요. 한데 그런 자와 부딪히시겠다니 이 늙은 것은 겁이 납니다. 할아범, 아버지를 무너뜨린 게 바로 그 결탁이에요. 관을 등에 업고 없는 죄를 씌운 거죠. 예, 그렇습지요. 대행수 어른도 그 덫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관을 등에 업는 게 아니라 셈으로 이길 거예요. 할아범,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가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허나 아씨, 그자가 소금 길을 쥐고 있다면 아씨가 나루를 사려 해도 순순히 내줄 리가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라니요. 도객주는 지금 흉년이 올 걸 몰라요. 아직 소금이 귀해지지 않았으니까 나루나 염전목 같은 건 시시하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남들이 하찮게 볼 때 그때 조응이 쥐는 거예요. 흉년이 닥친 뒤엔 늦어요. 만호는 이 어린 아씨의 담대함에 그저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수가 쥔 판에 스스로 뛰어들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아씨, 정령하시렵니까? 그자와 부딪히는 일입니다. 수련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언젠가 아비의 원통함을 내가 풀어다오. 수련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에는 12살답지 않은 결기가 서려 있었지요. 할아범, 저는 이 일을 피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원한도
이 집안의 땅도 다 제 손으로 되찾을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저 길목을 쥐어야 해요. 내일 당장 나루로 가요. 할아범 흉년이 오기 전에요. 그 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만호가 물러가고 방에는 수련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낮 동안 그 당차던 아이의 어깨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련은 보찜에서 낡은 주판을 꺼내 무릎에 올렸지요. 손끝으로 반들반들한 알을 하나하나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등을 돌리고 온 마을이 손가락질하는 그 밤이었지요. 아무리 야무진 아이라 해도 12살은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수련은 주판을 꼭 끌어안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다들 저더러 실성했대요. 집안 거덜낸 며느리래요. 그런데 아버지, 저 여기서 멈추면 아버지 원한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 울래요. 딱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안 울래요. 수련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판을 보찜에 고이 쌌지요. 울음을 그친 그 얼굴에는 조금 전의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며느리는 아무도 모르는 큰 싸움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곳간을 잃은 자리에서 훨씬 더 큰 것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이지요. 이튿날 새벽, 아직 온 집이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수련은 만호와 함께 조용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품에는 목돈이 든 전대를 단단히 둘렀지요. 멀리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길을 걸으며 수련은 마른 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다 들어가는 저 논들이 머지않아 온 고을의 재앙이 될 터였지요. 그러나 같은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어린 며느리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손끝이 닿을 곳이 어디인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송화고을의 조용한 새벽 위로 큰 이야기의 막이 서서히 오르고 있었지요. 읍내로 가는 새벽길은 멀고도 고요했습니다. 수련과 만호는 말없이 걸음을 재촉했지요. 한참을 걷던 수련이 문득 물었습니다. 할아범, 아버지는 어떤 상인이셨어요? 저는 어려서 다 기억이 안 나요. 만호의 주름진 얼굴에 아련한 빛이 스쳤습니다. 대행수 어른 말입니까? 참말로 큰 어른이셨지요. 팔도의 배가 수십 척이요. 부리는 사람이 수백이었습니다. 한데 아씨, 그 어른이 어찌 그리 큰 상인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요? 남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남기지 않다니요? 상인이 남겨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은 그리 생각하지요. 한데 대행수 어른은 달랐습니다. 6년이 들면 다른 상인들은 곡식을 쟁여 두고 값을 10배, 20배로 불렸습니다. 굶는 백성을 등쳐 배를 불린 것이지요. 허나 대행수 어른은 되레 곳간을 여러 값을 눌러 파셨습니다. 미치고도 파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미치고도요? 그럼 손해잖아요. 그 자리에선 손해였습지요. 헌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문이 팔도에 퍼지자 사람들이 죄다 대행수 어른하고만 거래를 하려 들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상인이라고요. 그러니 다음 해엔 10배가 되어 돌아왔지요. 신용이 곧 미천이 된 겁니다. 수련은 걸음을 멈추고 그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펼 줄 아는 손에 재물이 모인다. 예, 무엇라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에요. 재물은 움켜쥔 손이 아니라 펼 줄 아는 손에 모인다고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할아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알겠어요. 만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씨,
그 말씀을 아직 기억하고 계셨군요. 할아범, 저도 언젠가 그런 상인이 될래요. 아버지처럼요. 그 말에 만호는 그만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주인의 뜻이 그 어린 딸에게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이 늙은 것이 아씨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요.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동력 해가 떠오르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지요. 수련은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흉년의 곳간을 열었다는 그 이야기가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지요. 남들이 굶는 이를 등쳐 배를 불릴 때 아버지는 손해를 보면서도 값을 눌렀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그 셈이 실은 가장 크게 남는 셈이었던 것입니다. 수련은 마음속에 그 그림을 단단히 새겼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예감하면서요. 그러나 지금은 우선 눈앞의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야 했습니다. 읍내 장터에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보다 어수선했습니다. 가뭄 이야기로 다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수련은 그 어수선한 장터를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소금 가게로 향했지요. 아저씨, 여기 소금 있는 대로 다 주세요. 뭐, 있는 대로 다. 얘 한 섬도 남기지 말고 다요. 값은 부르시는 대로 드릴게요. 소금 장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꼬마 아가씨가 이 많은 소금을 다 어디 쓰려고. 쓸 데가 있어요. 대신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소금 사갔다는 말은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 주세요. 조용히 거래하는 대신 값은 후하게 쳐드릴게요. 소금 장수는 값을 후하게 준다는 말에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련은 소금뿐 아니라 배며 마른 곡식이며 흉년의 값이 오를 것들을 조용히 사 모았습니다. 배를 파는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아주머니, 이 배 전부 얼마예요? 이걸 다, 아이고, 이 많은 걸 뭐 하려고. 겨울나기 준비요 값은 지금 시세대로 다 쳐 드릴게요. 흥정 안 할게요. 흥정을 안 해. 별 손님 다 보겠네. 아주머니, 지금 이 배가 허란 게 언제까지일 것 같으세요? 흉년 들면 무명한 자가 금값 돼요. 그때 사려면 지금 값이 곱절은 줘야 할 거려. 배 장수는 그 말에 뜨끔했습니다.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오히려 팔기가 아까워졌지요. 그럼 나도 좀 남겨둘까. 그러셔도 돼요. 대신 남기신 건 나중에 저한테 파세요. 그때 값도 후하게 쳐드릴 테니까요. 그 말에 배 장수는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티를 내지 않았지요. 한 가게에서 다 사지 않고 이 가게 저 가게 나눠 사서 소문이 돌지 않게 했습니다. 만호가 곁에서 감탄했습니다. 아씨, 어찌 이리 조심하십니까? 돈이 있으니 한 번에 다 사면 편할 텐데요. 할아범, 한 사람이 소금을 몽땅 쓸어 간다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다들 흉년을 눈치채고 소금값을 미리 올려요. 그럼 저는 비싼 값에 사야 하죠. 그러니까 조용히 나눠서 사야 하는 거예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다시 보았습니다. 과연입니다. 소리 없이 쥐어야 값이 안 뛴다는 말씀이군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셈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장터를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수련의 곳간에는 흉년의 금값이 될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진짜 큰 수는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이 지나는 길목에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련은 만호와 함께 소금 나루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자리한 그 나루는 인근 고을로 들어가는 소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었지요. 나루를 관리하는 이는 늘수그레한 나루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대뜸 어린 며느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지요. 뉘신데
이 나루에 볼 일이 있소.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 나루 부리는 몫을 좀 사고 싶어서 왔어요. 나루의 쓰임을 사.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듣네. 나루는 파는 게 아니요. 어르신, 나루 자체를 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나루로 소금을 실어 나를 권리를 사겠다는 거죠. 값은 넉넉히 쳐드릴게요. 나루 주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나루 권리를 사겠다고. 장난하는 거요? 어르신, 요즘 이 나루로 소금이 얼마나 지나가나요? 요새 소금이야 뭐 그저 그렇지. 흉년 걱정에 다들 곡식만 찾으니.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소금 장사가 시들하니까 이 권리가 별 값어치가 없어 보이죠. 그러니 지금 파시는 게 어르신께도 이득이에요. 시들할 때 받는 값이 붐빌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확실하거든요. 나루 주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거 참. 말은 그럴듯하구먼. 제가 값을 이만큼 쳐드릴게요. 어때요? 지금 소금 장사 1년 벌이보다 많지요? 수련이 부른 값에 나루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들한 소금 권리를 이렇게 높은 값에 사겠다는 이가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이 아가씨가 정말 진심이요? 그럼요. 대신 문서로 확실히 해요. 앞으로 이 나루의 소금 운송은 제 허락을 받도록요. 나루 주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헌데 아가씨, 이 나루엔 오래전부터 드나들던 큰 손이 있소. 도객주라고 아시오? 그 이름에 만호가 흠칫했지만 수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어르신, 그분이 요새 이 나루에 소금을 얼마나 나르시던가요? 요새야 뜸하지. 소금 장사가 시대라니 발길이 뜸해졌소. 그것 보세요. 지금 안 쓰는 길이면 파셔도 그분이 아쉬울 게 없어요. 어르신만 이득이죠. 듣고 보니 그렇구먼. 게다가 나중에 소금이 귀해지면 그분도 이 나루를 쓰려고 저를 찾아올 거예요. 그때 통행세를 받으시면 어르신도 두둑하시고요. 그 말에 나루 주인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눈앞에 큰 돈에 앞으로의 통행세까지 생각하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좋소, 문서를 씁시다. 그렇게 두 사람은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소금 나루의 길목이 어린 며느리의 손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나루를 떠날 무렵이었습니다. 강둑 저편 버드나무 그늘에 웬 사내 하나가 우두커니 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색은 나그네 같았으나 눈빛만은 매서웠지요. 사내는 수련과 나루 주인이 문서를 주고받는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슬그머니 몸을 돌려 어디론가 총총히 사라졌지요. 그가 누구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사내의 걸음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도 객주의 객사였습니다. 허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만호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정말 해내셨습니다. 소금 한 섬 안 사고도 소금기를 쥐셨어요. 할아범, 아직 아니에요. 나루만으로는 부족해요. 반이라니요. 또 무엇이 남았습니까? 소금이 나오는 곳, 염전이요. 나루가 소금이 지나는 문이라면 염전은 소금이 태어나는 셈이에요. 그 둘을 다 쥐어야 비로소 이 고을 소금이 온전히 제 손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가뭄은 나날이 깊어갔습니다. 노는 갈라지고 우물은 말라갔지요. 장터에 나온 쌀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드리웠지요. 수련이 미리 사둔 소금과 곡식은 곳간 한 구석에서 조용히 값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린 며느리의 셈은 하나하나 맞아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호는 이 어린 아씨의 셈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그 끝을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죽은 대행수가 못다 이룬 큰 그림을
그 딸이 다시 그려나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지요. 나루를 쥔 수련은 곧바로 염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염전은 바닷가에 있어 나루에서 하룻길을 더 가야 했지요. 소금이 나는 그 너른 밭에 도착하니 햇볕에 소금이 눈처럼 하얗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짭짤하게 불어오는 그곳에서 일꾼들이 고무래로 소금을 긁어 모으고 있었지요. 염전 주인은 나루 주인과는 달랐습니다. 샘에 밝고 콧대가 높은 만만찮은 상대였지요. 그는 팔짱을 끼고 어린 며느리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뉘신데 남의 염전에 함부로 드시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이 염전에서 나는 소금 몫을 좀 사고 싶어서 왔어요. 소금 몫을 사. 어린 계집아이가 무슨 소금 몫이오. 돌아가시오. 염전 주인은 대뜸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어르신, 제 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들어봤자 뻔하지. 소금값이나 후려치려는 수작 아니오? 아니에요. 오히려 값을 미리 정해서 어르신께 안전한 벌이를 드리려는 거예요. 안전한 벌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수련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소금값이 오르내리는 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어떤 해는 폭삭 애려서 미치기도 하잖아요. 그야, 장사가 다 그런 거지. 제가 지금 값으로 앞으로 나올 소금 몫을 통째로 사드릴게요. 그럼 어르신은 값이 오르든 내리든 정해진 돈을 꼬박꼬박 받으시는 거예요. 염전 주인의 눈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값이 내려도 정한 돈을 준다고? 얘 대신 값이 올라도 저는 정한 값만 드리는 거고요. 위험을 제가 다 떠안는 셈이죠. 어린 것이 어찌 그런 위험을 떠안으려 하오. 값이 오를 거라는 게요. 그 물음에 수련은 배시시 웃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장사의 앞이를 어찌 다 알겠어요. 저는 그저 마음 편히 소금을 대줄 곳이 필요할 뿐이에요. 염전 주인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당장 값이 시들한 지금 미리 목돈을 받고 벌이를 보장받는 것은 나쁘지 않은 셈이었지요. 좋소. 헌데 값은 내가 부르는 대로 쳐줘야 하오. 어르신 부르시는 값에서 제가 조금만 깎을게요. 서로 남는 게 있어야 오래 거래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밀고 당긴 끝에 값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은 염전의 소금 몫까지 손에 넣었지요. 이제 소금이 나는 샘부터 소금이 지나는 길목까지 모두 어린 며느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만호가 감탄에 맞이 않았습니다. 아씨, 이제 이 고을 소금은 아씨 손을 거치지 않고는 한 톨도 못 움직입니다. 할아범, 이게 다 흉년이 오기 전이라 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다들 소금을 하찮게 여기니까요. 흉년이 닥친 뒤엔 이런 값에 절대 못 사요. 남들이 안 볼 때 미리 쥐는 것. 그게 셈의 핵심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니 환가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뭄이 깊어지면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까닭이었지요. 쌀값이 뛰고 소금이 귀해지고 곳간을 채우려는 사람들로 장터가 북새통이라 했습니다. 명천댁은 부엌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거참 소금값이 왜 이리 올랐대. 지난달만 해도 이렇진 않았는데. 그러다 문득 곳간 한 구석에 쌓인 소금 가마를 보았지요.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조용히 사다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며느리가 사다 둔 게냐? 예. 어머님 며칠 전에 값이 헐할 때 좀 사뒀어요. 헐할 때? 그럼 지금은? 지금은 곱절도 더 줘야 이만큼 못 사요. 앞으론 더 오를 거고요. 명천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성한 줄만 알았던 며느리가 소금값이 오를 걸 미리 알고 사뒀다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이겠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명천댁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심이었지요.
황첨지도 마당에서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 흉년이 들겠구나. 그 아이 말이. 그는 며느리가 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땅을 팔아야 한다던 그 말을요. 그때는 실성한 소리로만 들렸는데 이제는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지요. 허나 아직은 아무도 그 며느리를 온전히 믿지는 못했습니다. 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한편 그 무렵 도객주의 객사에서는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루에서 수련을 지켜보던 그 사내가 도객주 앞에 부복해 있었지요. 날이 웬 어린 계집아이가 소금 나루의 권리를 사들였습니다. 염전 목까지 손을 뻗친다는 소문입니다. 도객주는 비단 배자를 걸친 채 느긋하게 차를 마셨습니다. 어린 계집아이, 며느리라고 했느냐? 예, 환가에 시집온 12살짜리 며느리라 합니다. 시집 오자마자 논밭을 다 팔아치운 실성했다는 소문이 자자한 아이입니다. 도객주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성한 계집아이가 소금 노름을 한다 허. 세상 참 우습게 돌아가는구나. 소금 장사가 어디 애들 속꿉장난인 줄 아느냐? 나루 권리 좀 삭기로서니. 그게 무슨 대수라고. 허나 날이 그 아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루 주인을 어찌나 능란하게 구워 살던지. 됐다 어린 것이 부모 잃고 정신이 나가. 돈을 물쓰듯 하는 게지 제풀에 거덜날 게다. 도객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의 눈에 12살 며느리 따위는 발밑에 개미만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도객주는 이 고을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금 장사로 모은 재물이 산더미였고 그 재물로 관아까지 소나기에 넣은 자였지요. 고을 현감조차 도객주가 상을 차리면 버선발로 달려왔습니다. 이보게, 이번 겨울 소금 도맡는 일은 현감과 이야기가 다 됐겠지. 곁에 선 늙은 집사가 굽신거리며 답했습니다. 예, 나리. 흉년이 들면 관에서 소금 도가를 죄다 나리께 맡기기로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좋다. 흉년이 깊어질수록 소금은 금값이 될 게야. 그 금값을 나 혼자 부르는 것이지. 한데 자네, 요새 일 처리가 굼뜬 것 같이 늙었으면 물러날 때를 알아야지. 늙은 집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모신 주인이건만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지요. 도객주는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관을 등에 업고 소금을 틀어주면 곤줄인 백성들이 제 발로 기어와 값을 바칠 터였지요. 그런 큰 판을 그리는 그에게 어린 며느리 하나는 그저 우스운 소일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여 모르니 가서 그 나루 권리를 다시 사오너라. 값은 넉넉히 쳐주고 어린 것 손에 소금길이 있는 게 영 껄끄럽다. 예, 나리.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사내는 곧장 나루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뜻밖의 소식이었지요. 나루 권리. 그건 벌써 임자가 정해졌소. 문서까지 오갔는데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지. 사내는 당황했습니다. 값을 곱절로 쳐주겠소. 아니, 세 곱절이라도. 세 곱절이라도 안 돼요. 그 아가씨가 어찌나 단단히 문서를 해놨는지 내가 함부로 물으면 되레 관아에 끌려간다 합디다. 관아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문서에 도장이 찍히고 증인까지 섰으니 이제 와 물으는 쪽이 벌을 받는 게요. 그 어린 아가씨가 그런 것까지 다 챙겨뒀단 말이오. 사내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2살짜리가 노회한 어른도 놓치기 쉬운 뒤실까지 빈틈없이 막아둔 것이었으니까요. 염전은 어떻소? 염전 몫이라도. 염전? 거기도 벌써 그 아가씨가 몫을 다 사갔다 하오. 한 발 늦었소이다. 사내는 이를 갈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이미 빈틈 하나 없이 길목을 틀어준 뒤였으니까요. 빈손으로 돌아온 사내를 보고 도객주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
어린 계집이 벌써 염전까지. 나루도 못 물러. 예, 나리. 문서가 어찌나 야무진지 손쓸 도리가 없었습니다. 도객주는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코웃음을 쳤지요. 흥. 요행이 겹친 계지 소금이 귀해지면 쟤까짓게 감당이나 하겠느냐. 두고 보자. 그는 여전히 어린 며느리를 얕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는 아직 그도 알지 못했지요. 그 소식은 그날 밤 수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나루 주인이 사람을 보내 귀띔해 준 것이지요. 아씨, 큰일입니다. 도 객주 쪽에서 나루 권리를 도로 사가려 했다 합니다. 그래요? 벌써 움직였네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아씨,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그 무서운 자가 눈독을 들였는데요. 할아범, 걱정 마세요. 이미 문서로 다 묶어놨잖아요. 그자가 지금 아무리 값을 올려도 그 문서는 못 모르는 거예요. 허나 그자가 순순히 물러날 리가. 당연히 안 물러나죠. 그런데 할아범, 도 객주가 지금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글쎄요, 눈엣 가시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그냥 돈 많은 실성한 계집아이로 봐요. 제 정체는 꿈에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좋아요. 그자가 저를 얕볼 때 저는 조용히 준비를 끝낼 수 있으니까요. 만호는 이 어린 아씨의 담대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습니다. 원수가 코앞에서 이빨을 드러냈는데도 수련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지요. 할아범, 이제 곧 흉년이 본격적으로 닥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소금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이 죄다 이 길목으로 몰려올 거예요. 그때가 진짜 시작이에요. 수련은 창밖의 마른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논바닥 위로 스산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지요. 그 바람이 몰고 올 것이 재앙인지 기회인지는 오직 새마는 자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의 가을이 왔습니다. 거둘 것 없는 가을이었지요. 논에는 쭉정이만 나부꼈고 곳간은 텅텅 비었습니다. 30년 만에 큰 흉년이 온 고을을 덮친 것입니다. 쌀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어제 한 냥이던 것이 오늘 두 냥, 내일 석 냥이었지요.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러 이장 저장을 헤맸지만 어디에도 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산나물이 몇 뿌리며 닥치는 대로 캐다 절여 먹어야 했는데 그 소금이 자취를 감춘 것이지요. 소금이 없어 온 고을의 소금이 씨가 말랐어. 이복에 소금 어디서 구할 수 없나? 값은 얼마든 쳐줌세. 사람들은 소금을 찾아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제야 온 고을이 알게 되었지요. 이 고을 소금이 어느 어린 며느리의 손에 죄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요. 황가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소금을 사겠다는 이들이었지요. 수련아 씨, 제발 소금 좀 파시오. 늙은 어미가 굶어 죽게 생겼소. 우리 아이들이 사흘을 굶었소. 소금이라도 있어야 뭘 절여 먹일 것 아니오. 문전성시를 이룬 그 광경에 온 집안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명천댁은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지요. 아니, 이게 대체. 황첨지도 마당 가득 몰려든 사람들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로 그때 수련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수련을 향해 매달렸지요. 아씨, 소금을 파시오. 부르는 값을 다 드리리다. 수련은 그 아우성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값을 10배, 20배로 부른들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터였지요. 소금을 쥔 자가 부르는 게 값이었으니까요. 허나 수련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팔 거예요. 그런데 값은 폭리를 취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값을 안 올린다고
지금 소금이 금값인데? 예, 저는 흉년 전 값에서 아주 조금만 더 받고 팔 거예요. 대신 한 사람이 몰아사서 되팔지 못하게 집집마다 나눠서 팔 거고요. 그 말에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고마운 일이. 아씨, 참말이요? 그럼요. 소금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거지. 사람 등쳐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만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대행수 어른이 꼭 저러셨지요. 흉년의 곳간을 열어 값을 누르셨어요. 수련은 아버지가 그러했듯 군주린 이들에게 소금을 고루 나누어 팔았습니다. 값을 후려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워낙 많은 소금과 곡식이 그의 손을 거쳐갔기에 재물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폭리를 취하지 않고도 흉년의 소금 길목을 쥔 자에게는 돈이 강물처럼 흘러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수련의 진짜 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소금으로 현금을 손에 쥔 바로 그때 수련은 조용히 땅을 되사기 시작한 것이지요. 흉년이 깊어지자 세금도 못 내고 빚도 못 갚는 이들이 땅을 헐값에 내놓았습니다. 한때 황가의 논밭을 비싸게 사갔던 부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그들은 흉년의 땅을 붙일 힘이 없어 산값의 절반도 못 받고 땅을 내던졌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흉년에 무슨 돈이 있어 땅을 사겠습니까? 오직 소금으로 현금을 쥔 수련만이 그 땅을 살 수 있었지요. 만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씨, 이 땅들을 헐값에 사시는 게 사람들 눈에 야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할아범. 그래서 저는 방매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값은 꼭 쳐줄 거예요. 최소한의 값이라니요. 헐값이라도. 그 돈이면 그 집이 겨울을 날 수 있게요. 아예 빈손으로 내쫓는 게 아니라 급한 불은 끌 만큼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는 아씨는 손해가 아닙니까? 조금 손해죠. 그래도요. 할아범 사람을 벼랑으로 미는 셈은 언젠가 저를 벼랑으로 밀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련은 옛 황가의 땅을 하나둘 되사들였습니다. 판값의 몇 배나 되는 땅이 다시 황가의 것이 되어 갔지요. 석 달 전 실성했다며 손가락질 받던 며느리가 이제 잃었던 땅을 곱절로 되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황첨지가 조용히 수련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에 그 서슬이 온데간데 없었지요. 얘야, 이 아비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내가 너를 실성했다 몰아세웠다. 조상 땅을 판다기에 집안을 거덜낸다기에 헌데 너는 그 땅을 되찾고도 남을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 늙은 아비가 부끄럽다. 황첨지는 어린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땅만 알고 살던 완고한 노인이 12살 며느리에게 머리를 숙인 것이지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이 저를 믿고 문서를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황첨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명천댁도 슬그머니 눈가를 훔쳤지요. 며느라가 이 어미가 그동안 너무 모질게 굴었다. 미안하구나. 어머님, 다 지난 일인거려.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 밤 등을 돌렸던 온 집안이 처음으로 어린 며느리를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허나 수련은 알고 있었지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이 소식은 마침내 도객주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객사에서 그 소식을 들은 도객주의 얼굴이 처음으로 험하게 일그러졌지요. 뭐라? 그 어린 계집이 소금 길목으로 떼돈을 벌고 땅까지 되사들여? 예, 날이 온 구울이 그 며느리 이야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도객주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는 우스운 소일거리가 아니었지요. 그 계집아이의 뿌리를 캐오너라. 대체 어디서 굴러온 것인지. 며칠 뒤 집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그
큰일입니다. 그 며느리가 무엇이냐 어서 고하지 못할까. 서 대행수의 하나뿐인 딸이라 합니다. 그 순간 도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서대행수라고 내가 무너뜨린 그 서가 말이냐. 예, 날이 그 서 대행수의 핏줄이 살아남아 이 고을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도객주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죽었다. 여긴 원수의 씨가 살아 제 앞마당에서 소금 장사를 휘젓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발칙한 그 아비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게로구나. 도객주의 눈에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어린 며느리를 얕보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안 되겠다. 싹을 잘라야겠어, 뿌리가 자라기 전에. 그는 곧장 현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관을 등에 업고 어린 며느리를 짓밟을 셈이었지요. 현감에게 전해라. 매점매석하는 자가 나타나 고을 소금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이는 나라의 법을 어기는 중죄라고 말이다. 집사가 흠칫했습니다. 허나 날이 소금을 독차지한 것으로 치면 나리께서도 닥쳐라. 나는 관과 손잡은 몸이다. 저 계집은 뒷배 하나 없는 어린 것이야 같은 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공이 되는 게다. 도객주의 계략은 치밀하고도 악랄했습니다. 제가 하면 장사요, 남이 하면 중죄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어린 며느리의 머리 위로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수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늙은 상인이었지요. 그는 만호를 보자마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 이 사람 살아있었구먼. 자네는 옛 상단의 곽서방 아닌가? 알고 보니 그 늙은 상인은 서대행수 시절 함께 일하던 옛 동료였습니다. 대행수가 무너진 뒤 먹고 살 길이 없어 객주 밑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지요. 그가 수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늙은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수 밑에서 밥을 빌어먹었으니. 아니에요. 아저씨 살자고 하신 일인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늙은 상인은 품에서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씨, 이걸 드리려고 왔습니다. 도객주가 관과 손잡고 저지른 일들이 이 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게 관 결탁 장부군요. 예, 대행수 어른을 무너뜨린 것도 이 장부에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늙은이가 양심을 걸고 빼내왔습니다. 아저씨, 위험을 무릅쓰셨네요. 이게 도객주 손에 들켰으면 큰일 났을 텐데요. 이 늙은이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대행수 어른 은혜를 한 번은 갚고 싶었지요. 아씨가 대행수 어른의 따님인 걸 알고는 밤에 잠이 안 오더이다. 이대로 눈 감으면 저승에서 어른을 뵐 낯이 없어서요. 수련은 그 장부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지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하늘풀 열쇠예요. 그리고 아저씨 같은 분이 계셔서 아버지가 헛되이 사신 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늙은 상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호도 옛 동료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지요. 세 사람의 마음속에 죽은 대행수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련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객주가 관을 앞세워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을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관아의 포졸들이 황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르르 몰려온 그들은 곳간을 뒤지고 소금과 말을 죄다 끌어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남의 집 곳간을 함부로. 황첨지가 막아섰지만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현감 나리의 명이요. 이 집 며느리가 고을 소금을 독차지해 백성을 굶긴 매점매석의 중죄인이라. 그 말에 온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언제 백성을 굶겼나요? 저는 오히려 값을 눌러 소금을 나눠 팔았는데요. 시끄럽다. 죄인은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포졸들은 수련의 팔을 우악스레 붙들었습니다. 안 돼.
내 아내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요? 놓으시오. 두시기가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힘없는 소년이 포졸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만호가 달려들어 수련을 감쌌습니다. 아씨는 아무 죄가 없소. 이 늙은이를 대신 잡아가시오. 이 늙은이가 감히 포졸이 만호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늙은 만호가 마당에 나뒹굴었지요. 할아범한테 손대지 마세요. 수련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수련을 끌고 갔습니다. 소금과 마는 모조리 관아로 실려갔지요. 석 달 만에 일으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마당에 온 식구가 넋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명천댁은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며느라가가. 우리 며느라가가 옥에 끌려가다니.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며느리를 실성했다 몰아세우던 그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옥에 갇히자 이제는 제 자식 잃은 듯 통곡을 하는 것이지요. 황첨지는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필시 누가 뒤에서 손을 쓴 계약 값을 눌러 사람을 살린 아이를 죄인으로 몰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제가 관아에 가서 빌겠어요. 제 아내는 죄가 없어요. 두시가. 관이 절이 나오는 데는 반드시 뒷배가 있다. 함부로 나섰다간 너까지 화를 입어. 매를 맞아 성치 않은 몸으로 만호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어른, 소인이 아씨를 구할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곽서방은 몸을 숨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장부가 사라진 것을 안 도 객주가 상단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한 까닭이었지요. 장부를 빼돌린 놈을 찾아라. 잡히는 즉시 목을 쳐도 좋다. 도 객주의 서슬에 곽서방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어린 아씨에게 장부를 넘긴 대가로 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늙은 상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대행수에게 짓는 예를 이제야 갚았다 여겼으니까요. 관아의 옥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수련은 차디찬 옥바닥에 홀로 앉아 있었지요. 현감이 옥 앞에 나타나 비웃었습니다. 어린 것이 겁도 없이 소금 노름을 하더니 꼴 좋구나. 매점매석은 곤장백대의 유배가 마땅한 죄다. 현감나리, 저는 매점매석을 하지 않았어요. 값을 눌러 판 게 어째서 죄인가요? 닥쳐라. 죄인지 아닌지는 관이 정하는 게다. 나리, 그럼 여쭤볼게요. 정말로 소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값을 10배로 부르는 사람은 죄가 없나요? 현감의 얼굴이 흠칫 굳었습니다. 뭐라. 저는 값을 눌러 나눠 팔았어요. 그런데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진짜 매점매석꾼은 따로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잡아가시나요? 이것이 어디서 함부로 입을 놀려. 현감은 말문이 막혀 얼굴만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듯 돌아섰지요. 수련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건 도객주가 관을 움직인 것이라는 거요. 진짜 매점매석을 한 자는 도객주인데 관을 등에 업은 그 자는 멀쩡하고 값을 눌러 사람을 살린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지요. 세상의 이 뒤틀림에 수련은 이가 갈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수련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다 빼앗겼어요. 소금도, 땅도, 다요. 할아범은 저 때문에 매를 맞고 서방님은 울고 제가 괜한 짓을 벌인 걸까요?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품속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포졸들이 미처 빼앗지 못한 낡은 주판이었지요. 수련은 그 주판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재물은 움켜쥔 손이 아니라 펼 줄 아는 손에 모이는 법이다. 수련은 그 말을
오래도록 곱씹었습니다. 펼 줄 아는 손. 문득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이기는 것만 생각했지요. 땅을 되찾고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만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흉년의 곳간을 여러 사람을 살리셨지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펼 줄 아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이기려고만 했어. 그런데 진짜 이기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였어. 수련의 눈에서 두려움이 거쳐 나갔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걸었던 길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버지는 왜 흉년마다 손해를 보면서도 곳간을 열었을까요? 어리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면 잠깐 배부르지만 그 재물이 사람을 살리며 흐를 때 비로소 세상이 그 상인을 떠받든다는 걸 아셨던 것이지요. 신용이 곧 가장 큰 미천이라는 그 셈을 아버지는 평생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수련은 이제야 그 뜻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알겠어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을, 이 고을을 살려야 해요. 그리고 그러려면 먼저 이 뒤틀린 판을 바로잡아야 해요. 수련은 주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가슴에 다시 불이 지펴졌지요. 차디찬 옥바닥도 더는 춥지 않았습니다. 어린 며느리는 그 밤 아버지의 딸에서 아버지를 넘어서는 상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두시기가 몰래 옥을 찾아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요. 부인, 몸은 괜찮은가? 이 차가운 데서 밤을 어찌 보냈나? 서방님,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서방님 얼굴이 더 상하셨네요. 내가 힘이 없어 자네를 못 지켰네.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하게. 서방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를 믿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힘이 나는 거요. 부인, 나는 온 세상이 자네를 죄인이라 해도 믿네. 자네는 사람을 살린 사람이야. 그건 내가 두 눈으로 봤어. 그 말에 수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반드시 이 옥에서 걸어 나갈 거예요. 그것도 떳떳하게요. 그래, 나는 자네를 믿고 기다리겠네. 무엇이든 시킬 일이 있으면 말해주게. 어린 부부는 옥의 창살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차디찬 옥 안을 잠시나마 데웠지요. 이튿날 만호가 옥으로 면회를 왔습니다. 아직 매맞은 자리가 성치 않은 몸이었지요. 아씨, 이 늙은 것이 무능해 아씨를 이 지경으로. 하라범, 그런 말 마세요. 그보다 하라범, 저 방법을 찾았어요. 방법이라니요? 하라범, 요즘 고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지 않아요? 낯선 선비가 마을을 기웃거린다는. 아,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흉년 민심을 살피러 다니는 나그네라던가. 하라범,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암행어사예요. 만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암행어사라니요? 흉년이 이렇게 심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어사를 내려보내요. 굶주린 민심을 살피고 탐관오리를 잡으라고요. 현감이 도객주와 짜고 이 고을 소금을 농단한 걸 어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면 그 어사에게 이 모든 걸 아려면. 맞아요. 저한테는 곽서방 아저씨가 주신 당부가 있고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가 있어요. 도객주가 관과 결탁한 증거, 아버지를 모함한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하라범, 곽서방 아저씨를 안전한 곳에 숨겨주세요. 그분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어사가 어디 있는지 꼭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씨, 이 늙은 것이 목숨을 걸고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하라범, 하나 더요. 서방님한테 꼭 전해주세요. 제 방 괴짝 밑바닥에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가 숨겨져 있으니 그걸 서방님이 직접 어사께 전해달라고요. 그 유서에는 아버지가 어떻게 도객주에게 당했는지 그 전말이 다 적혀 있어요. 장보와 유서,
그리고 곽서방 아저씨의 증언 있으시면 어사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서방님이 그 유서를 전해주셔야 이 모든 게 완성돼요. 서방님만 믿어요. 과연 세 가지가 한데 모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셋이 맞물리면 도객주도 현감도 발뺌을 못해요. 만호는 굽은 허리를 고추 세웠습니다. 매 맞은 몸의 아픔도 잊은 듯 했지요. 아씨, 이 늙은 것이 젊은 날의 다리 힘을 다 짜내서라도 그 어사를 찾아내겠습니다. 할아범, 조심하셔야 해요. 도객주 눈이 사방에 깔려 있으니까요. 염려 마십시오. 이래 배도 왕년의 팔도를 누비던 행수 아닙니까? 만호는 그 길로 옥을 나섰습니다. 수련의 눈이 다시 또랑또랑 빛났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졌던 어린 며느리가 아버지의 유운을 등불 삼아 다시 일어선 것이지요. 이제 남은 것은 뒤틀린 판을 통째로 뒤집는 마지막 한 수였습니다. 그 한 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만호가 마침내 그 나그네 선비를 찾아냈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고을을 떠돌던 그는 과연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지요. 만호는 어사 앞에 엎드려 그동안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흉년에 소금을 나누어 팔아 사람을 살린 일, 그런데도 매점매석 죄인으로 옥에 갇힌 일, 그 뒤에 도객주와 현감의 결탁이 있다는 일까지요. 어사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만호의 말을 가슴에 새긴 채 밤새 홀로 이 일을 어찌 바로잡을지 헤아렸지요. 이튿날 새벽 어사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이 고을에 큰 도적이 있었구나. 관을 등에 업고 백성을 굶긴 도적이. 그날 관아 마당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현감이 도객주와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참이었지요. 두 사람은 어린 며느리를 옥에 가둔 것을 두고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현감, 이제 그 계집만 유배 보내면 이 고을 소금은 온전히 내 것이오. 허허, 도객주 나리 덕에 이 겨울도 배부르게 나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밖에서 우렁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모두 무릎을 꿇어라. 어사가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들이닥친 것이지요. 그 한마디에 온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술잔을 든 현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현감은 사색이 되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사는 곧장 옥에 갇힌 수련을 풀어 마당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객주와 현감을 그 앞에 끌어냈지요. 도객주는 그래도 뻔뻔했습니다. 어사나리, 이는 필시 오해입니다. 저 계집이 매점매석으로 고을을 어지럽혔기에 현감이 법대로 다스린 것뿐입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도객주 어른, 수련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어린 며느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제가 소금을 흉년 전 값에서 얼마나 올려 팔았는지 여기 산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값을 눌러 나눠 판 게 어째서 매점매석인가요? 그건. 진짜 소금을 산 더미로 쌓아두고 값을 10배로 부른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바로 어른이시죠. 도객주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헛소리.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자 수련이 어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곁에 선 만호가 곽서방이 목숨 걸고 빼내온 그 낡은 장부를 얼른 수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어사 나리, 이 장부를 보아주세요. 도객주가 관과 손잡고 소금을 농단한 기록이 다 적혀 있어요. 어사가 장부를 펼쳐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도객주가 현감에게 건넨 뇌물의 액수며 흉년에 소금 장사를 독차지하기로 한 미락이며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이 사실이냐, 현감? 현감은 그만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나리, 저는 그저 도객주가 시키는 대로. 닥쳐라. 이 어리석은 놈아.
도 객주가 버럭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겁에 질린 현감이 제 살기를 찾아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을 도 객주에게 몰아준 것도, 저 며느리를 죄인으로 몬 것도 다 도 객주의 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도 객주는 그래도 끝까지 뻗댔습니다. 저 장부는 위조된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그때 만호가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곽서방이었지요. 도객주 나리, 그 장부는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나리 상단에서 제 손으로 적은 장부입니다. 너는 예, 저는 나리 밑에서 20년을 일한 곽가입니다. 나리가 서 대행수 어른을 어떻게 모함해 무너뜨렸는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도 객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둘 막혀 가고 있었지요. 그러자 도 객주의 늙은 집사가 슬그머니 뒷걸음질 치더니 그 길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에 가라앉는 배를 먼저 버린 것이지요. 허나 수련은 그 누구의 입에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어사 나리, 그 장부에는 도 객주가 소금을 빼돌려 쌓아둔 창고 자리까지 낱낱이 적혀 있어요.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사가 즉시 포조를 보내 장부에 적힌 그 창고를 뒤지게 했지요. 과연 그곳에는 흉년에 백성을 등쳐먹으려 쌓아둔 소금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매점매석꾼인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도 객주는 끝내 제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깟 장사치의 일을 두고 무슨 죄란 말이냐. 장사란 원래 약한 자를 밟고 오르는 게다. 그 말에 어사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장사가 약한 자를 밟는 것이라 내 입으로 죄를 실토하는구나. 바로 그때 사람들 틈에서 두 시기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섰습니다. 품 속에서 봉해진 편지 한 통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였지요. 어사 나리,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제 아내가 저더러 나리께 직접 전하라 한 것입니다. 제 장인이신 서 대행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서입니다. 어린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그 유서를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아내를 믿고 지켜온 그 마음이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한 수가 된 것이지요. 어사는 두식이 바친 봉해진 유서를 펼쳐 들었습니다. 어사 나리, 그 유서에 아버지가 도 객주에게 어떻게 누명을 쓰고 무너지셨는지 그 전말이 다 적혀 있어요. 어사가 유서를 다 읽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와 유서, 그리고 증인의 말이 하나로 맞아떨어지는구나. 이제 더는 발뺌할 수 없다. 세 가지 증거가 빈틈없이 맞물리자 제 아무리 뻔뻔한 도 객주도 더는 빠져나갈 길이 없었지요. 어사는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 객주는 들어라. 너는 관을 매수해 백성의 소금을 농단하고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등쳐 재물을 탐했다. 게다가 죄 없는 상인을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딸까지 옥에 가두려 하였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친다. 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먼 섬으로 귀양 보내 다시는 무틀 밟지 못하게 하리라. 도 객주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가면서도 도 객주는 저주를 퍼부었지만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관과 결탁했던 현감 역시 관직을 빼앗기고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며느리를 짓밟으려던 자들이 도리어 제 죄의 무게에 무너져 내렸지요.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린 아씨가 이겼다. 우리 아씨가 도적을 물리쳤어. 저 어린 것이 우리를 살렸구나. 참말로 장하다. 울며 절하는 이도 있었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이도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린 며느리를 향해 큰 절을 올린 것이지요. 수련의 누명은 깨끗이 벗겨졌습니다. 빼앗겼던 소금도 고스란히 되돌아왔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몰수된 도, 객주의 소금 상단과 그 너른 장사길까지 모두 수련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수련은 이 고을을 넘어 인근 여러 고을의 소금을 아우르는 조선 팔도에 손꼽히는 거상이 된 것입니다. 석 달 전 논밭을 팔아 치운 실성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그 아이가 말이지요. 허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팔도 제1의 불을 손에 쥔 수련은 뜻밖의 일을 벌였습니다. 그 큰 재물을 움켜쥐는 대신 활짝 펴기 시작한 것이지요. 수련은 먼저 소금 길목의 독점을 스스로 풀었습니다. 할아범, 이 나루와 염전 몫을 고을 상인들에게 고루 나눠줄 거예요. 아씨, 그걸 나눠주다니요. 그거야말로 아씨의 가장 큰 미천인데요. 할아범, 한 사람이 소금기를 다 쥐고 있으면 결국 또 다른 도 객주가 나오는 거예요. 나눠야 아무도 백성을 등치지 못해요. 만호는 그 말에 그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은 대행수가 꿈꾸던 세상이 그 딸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수련은 흉년의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값을 폭리로 부르지 않고 굶주리 논 고을의 소금과 곡식을 고루 풀었지요. 수련은 집집마다 형편을 살펴 가장 어려운 이들부터 먼저 챙겼습니다. 늙고 병든 이, 어린아이가 많은 집, 홀로 사는 노인, 그런 이들에게는 값도 받지 않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지요. 할아범, 저 집은 노모가 병석에 누워 계시대요. 곡식 한 섬 더 보내드리세요. 아씨, 그리 퍼주시면 남는 게 있겠습니까? 할아범, 남기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려는 거잖아요. 이게 아버지가 하시던 방식이에요. 덕분에 그 혹독한 겨울, 송화 고을에서는 굶어 죽은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는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도 말이지요. 사람들은 어린 며느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아씨는 하늘이 우리 고을에 내려주신 복덩이야. 실성한 며느리라 손가락질했던 우리가 부끄럽구먼. 저 어린 나이에 어찌 저리 속이 깊을꼬. 대체 네 집딸이길래. 그제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지요. 그 어린 며느리가 한때 흉년마다 곳간을 여러 백성을 살리던 서 대행수의 딸이라는 것을요. 아비의 어진 마음이 딸에게 고스란히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수련은 되찾은 재물로 뜻깊은 일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흉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 팔려갈 뻔한 아이들을 거두어들인 것이지요. 꼭 옛날의 자신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수련은 그 아이들에게 셈과 글을 가르치는 배움터를 열었습니다. 얘들아, 이 주판을 보렴.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란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낡은 주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씨, 이 낡은 주판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셈이 들어있거든. 나는 이제 그 셈을 너희에게 물려줄 거란다. 아이들의 작은 손마다 새 주판이 하나씩 쥐어졌습니다. 한때 어린 수련의 무릎 위에 놓였던 그 낡은 주판 하나가 이제 수십 명 아이들의 손에서 또랑또랑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얘들아, 셈을 배우는 건 부자가 되려는 게 아니란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힘을 기르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움켜쥐기만 하면 그 재물은 썩어하지만 펼 줄 알면 그 재물이 만 사람을 살린단다.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초롱초롱한 눈으로 어린 스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그 따뜻한 셈을 펼칠 날이 올 터였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첨지와 명천댁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큰 사람이었어. 암요, 우리 집 진짜 복덩이지요. 두식이는 아내의 곁에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부인, 자네는 참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서방님, 다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어린 부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시집 온 지 며칠 만에 논밭을 판 실성한 며느리가 알고 보니 조선 팔도를 살린 큰 상인이었다는 이야기로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 끝에 늘 이런 말을 덧붙였지요. 재물은 움켜쥔 손이 아니라 펼 줄 아는 손에 모이고 그 손이 다시 펴질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법이라고요. 어린 수련의 낡은 주판이 수많은 아이들의 손으로 이어졌듯 그 따뜻한 셈은 오래오래 이 땅에 전해졌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